네,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미술교육대학원 서예를 수강하시는 선생님 여러분. 저는 김현정 강사입니다. 이 강의는 9주차, 10주차의 이론편에 이어서 실기편인데요. 마치 2부 같은 영상입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영상을 좀 잘라서 올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이제 코멘트를 주셔가지고요. 이제는 이론과 실기 두 개를 진행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영상을 두 개로 나눠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습해 볼 글씨는 바로 길영자입니다. 중국의 서법을 길영자에 8점액으로 표시한 기법인데요. 측, 륵, 노, 적, 책, 략, 탁, 책 이거를 뜻해요. 이거의 시작은 이건 전설이에요. 왜냐하면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예서라는 서체 기억나시죠? 예서에서 시작이 돼서요. 계속 발전이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당나라 시대 때 세상에 널리 퍼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나라 시대에 장회관이 쓴 옥당금경과 이문의 발등서에 이제 거기에 기록된 게 이제 처음의 기록이에요. 8가지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기 전에요. 저희 벌써 기억이 혹시나 가물가물하실까봐 그 전에 서체들 한 번씩 훑어보고 다시 팔법을 알려드리면서 실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의 서예의 시작은요, 5,000년 전 중국에서 만들어진 한자에서 시작이 된 게 시작이고요. 한자는 저희가 상형 문자라고 하는데, 상형 문자는 문자 그대로 풀어서 보자면 사물의 형태를 그대로 그리고 본뜬다라는 뜻이죠. 거기에서 이제 표의 문자로 발전이 되는데요. 저희가 특히나 이렇게 한자를 중심으로 서예를 쓰는 이유는 조형적인 변화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글이나 영어 같은 경우는 표음문자라고 하죠. 지금 중국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간자체인데요. 1949년 10월 1일 모택동에 의한 중화인민공화국 건설 시에 자주 쓰이는 한자 2236자에 대해서 간화를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한자들은 번체예요. 번체는 전통적인 한자체를 뜻하고요. 대만, 홍콩, 마카오에서 쓰는 한자와 같습니다. 서예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균재미를 익혀야 되는 건데요. 우아하고 균형 있게 쓰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5가지 서체, 이제 오체라고 뜻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각골문, 전서, 예서, 해서, 행서, 초서, 간자체입니다. 제가 이거 외우는 방법으로는 각골문, 전서, 예서, 해서, 행서, 초서 를 이어서 각골문, 전예, 해, 행, 초 이렇게 외우면 조금 더 잘 외워진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갑골문은요, 특징으론 한자에서 가장 오래된 형태로 거북이의 등껍질이나 배딱지, 동물의 어깨뼈나 넓적다리뼈에 새긴 글자입니다. 아무래도 그런 데에다 새기려다 보면은 좀 금속처럼 단단한 도구로 글씨를 이제 긁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획이 직선적이고 가늘고 날카로운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의 발견 스토리가 좀 재미있어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요. 1899년에 청나라 말 시기였어요. 왕의영이라는 사람이 국자감 괴주였는데요. 그 사람이 말라리아를 앓아서 고열에 시달리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도 낫질 않아서 수소문해서 알아봤더니 용의 뼈를 먹으면 낫는다라고 해서 떠돌이 약장수에게 이제 용의 뼈를 구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걸 가루로 내서 먹었다라고 해요. 근데 사실 용골이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용의 뼈라고 하는 거에 막 이상한 글자가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신기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너 이거 어디서 가지고 왔어? 라고 물어봤더니 은왕조, 은나라 시대에 왕조 폐허에서 파는 물건이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럼 그때 이제 드디어 발견한 거죠. 종이가 발명되기 이전에 거북점 치던 거잖아요. 한자는 지식층인 상층 계급에 의해서 만들어지면서 그 사람들의 뭔가 고상한 직책과 개인적인 취향까지 흡수를 하게 된 겁니다. 이제 갑골문 뒤에 있는 게 또 금문이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표에는 없는데 금문도 되게 많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서체이기도 하거든요. 금문이라는 것은요, 여기서 이제 이 요즘 말하는 골드가 아니라 청동을 뜻합니다. 청동은 길금이라고 했기 때문에 길금 문자라고도 하는데요. 금문은 앞서 발달한 갑골문과 좀 비슷하지만 필액은 좀 더 굵고 웅장합니다. 왜냐하면 주물을 뜨면서 글자가 선명하고 정확하게 드러나기 위해서 좀 더 굵고 크게 새겼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동이랑 은이 굉장히 귀하고 비싼 소재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평상시에 쓸 수 있는 소재는 아니었고요. 재래의식이라던가 나라에 공운이 있는 사람들의 공적을 기록해서 기념품으로 내리는 거, 아니면 묘의 장식품으로 진열할 때, 혹은 국가적인 대규모 연회에서 예기로 쓸 때, 혹은 순장품으로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느낌이 장엄하고 이제 신성한 형태를 담고자 했습니다. 귀한 재료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최고 수준의 기술을 집약해서 만든 청동기에 쓰인 금문은요, 당시 최고의 서예가들이 쓴 것으로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금문에는 고풍스럽고 예술적인 요소가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많이들 이제 연습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전서입니다. 전서는 문자개혁이 만든 표준 문자입니다. 특징은 갑골문과 금문에 비해서 상형성이 많이 줄었어요. 이건 대전과 소전으로 나뉘는데요. 대전은 나라마다 다른 글자를 사용해서 모양이 다양하고 자유로운 특징을 갖고 있고요. 소전은 글자의 형태가 대칭을 이룹니다. 대전에 비해서 세로로 긴 직사각 형태를 띠면서요. 선이 고르고 반듯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런 대전과 소전은 진시황이 통일을 한 거예요. 아무래도 문자가 통일이 되고 나니까 그 이후에 기록의 양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전서는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당대에 붙여진 이름이 아니라 후대에 서체를 구분하기 위해서 붙인 이름이에요. 우리 전각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봤죠? 이제 동양화에 찍는 빨간색 도장을 이제 정각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나무나 돌에 인장을 새긴다라고 해서 정각인데, 이때 정각에 많이 쓰이는 서체라고 해서 전서체라고 부르게 됐다라고 합니다. 글씨의 특징은 장방형이고요. 굵기를 균등하게 일치시키고 둥근 선으로 바꿨다라는 점이 있고요. 전서는 전반적으로 곡선을 많이 쓰면 전서체, 그리고 공간에 꽉 차게 쓴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이거에서 되게 중요하게 외워야 되는 거는 전서체로 쓰인 걸로는 석고문이라는 게 있고요. 태상각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서예학원 좀 다니셨다라는 분들은 석고문이란 태상각석 쓰셨을 텐데요. 석고문은 전국시대 때 진나라의 10개의 북모양 돌에 생긴 각성문입니다. 대전과 소전이 섞여 쓰여 있어서 대전에서 소전으로 글씨가 변화하는 과정을 볼 수 있는 게 석고문이고요. 그 다음에 태상각석은요, 소전의 형태를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후대에 발견됐지만 지금은 없어지고 탁본만 전해지고 있는 게 태상각석입니다. 예서체는요, 확실하지 않은 스토리이기는 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스토리인 것 같아요. 예서의 예자가 노예라는 뜻이라고 해요. 늘어나는 노예 관련 문서를 작성할 때 가장 많이 쓰인 글자라고 합니다. 노예도 쓸 수 있을 정도로 쉬운 글자라고 해서 예서라고 이름을 붙인 건데요. 초기에는 하층민들이 많이 사용을 했지만 점차 편리함 때문에 귀족층까지도 전파가 된 서체입니다. 아무래도 좀 정사각 형태에 많이 가까운 글씨예요.
해서는 이제 한자의 정자체의 완성인데요. 세로로 긴 장방형입니다. 그러나 이제 대전소전 할 때 소전보다는 짧은 형태를 띠고 있고요. 시대는 위진남북조 시대예요. 이거는 정말 한자의 표준이 되는 서체이고요. 세로로 긴 장방형이다. 선이 정리돼서 바르고 단정하고 모범이 된다. 는 특징을 기억하고 있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정자체이다 보니까 균재미가 필요하고요. 이제 해서의 해는 본보기라는 뜻으로 법도를 갖추어서 단정하고 모범이 되는 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획과 필법을 예서보다 쓰기 편하게 변화시킨 게 해서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행서입니다. 행서는 붓질의 율동미가 느껴진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인데요. 해서에서 약간 더 흘려쓴 흘림체입니다. 해서의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좀 더 빠르게 써서 단정하고 율동성이 있는 게 특징이에요. 근데 이제 초서에 비해서는 가독성이 좋고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쓰이는 서체입니다. 이제 행서의 행은 다니다, 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행서는 해서와 초서의 중간 글자 정도의 형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해서에 비해서 좀 더 간소화된 게 특징입니다. 초서는 붓질의 율동미가 가장 잘 드러나는 이제 서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장초, 금초, 광초가 있어요. 장금, 광초라고 외우시면 될 것 같은데요. 광초로 갈수록 가장 흘려 쓰는 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칠 광자를 쓴 거입니다. 초서에서 초는 야생의 풀과 같이 거칠다라는 뜻으로 풀초자를 쓰고요. 이게 아무래도 기운생동함이 가장 잘 드러나는 서체인데요.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많이 쓰이진 않고요. 서예가들의 기량을 나타내기 위한 작품 창작에 가장 많이 쓰이는 서체입니다. 간자체는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서체인데요. 지금의 중국어입니다. 1949년 10월 1일에 모택동이 중화인민공화국 건설할 때 이제 복잡한 한자의 획수를 간단하게 바꾼 거입니다. 지금 저희가 아는 이제 전통적인 한자체는 번체라고 합니다. 대만, 홍콩, 마카오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체에 대해서 5가지 서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영자팔법에 쓰인 팔법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전에 이제 영자, 길 영자 쓰는 영상 한번 간단히 보고 이제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자를 쓰는데 한 40초 정도 걸리거든요. 보실 때 붓끝을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영자팔법은 예서라는 서체에서 시작이 됐지만 해서를 쓸 때 기본이 되는 것으로 연습을 가장 많이 합니다. 이 기본적인 필법, 이 8가지의 방법을 다 익히면 된다라는 뜻인데요. 이게 시험 문제에 살짝 단어로 바꿔서 나오기도 하고 순서를 바꿔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들께서 좀 암기를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처음은 측입니다. 측은 점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사실 전 제일 어렵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글씨의 표정을 잘 나타낸다라고 하는데요. 점의 처리는 작가의 역량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영상으로 한번 보시면요. 1초 만에 끝납니다. 천천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붓이 뉘었다 쓰는 게 보이시나요? 붓이 가는 길만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음으로는 늑인데요. 가로획이에요. 가장 기본 획이면서도 어려운 획이에요. 가로획은 머리가 말발굽 같다고 해서 마제라고도 하고 끝부분은 누의 머리 같다라고 해서 잠두라고도 합니다.
저희가 늑과 노를 같이 묶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노는 세로획이거든요. 늑을 뒤집어 세워놓은 모양이긴 한데요. 그냥 일자라고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매력이 뭐냐면요. 그냥 일자로 곧기만 한 게 아니라 중간 부분이 아주 약간 잘록해서 허리처럼 탄력을 지니는 데 있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같이 보실게요. 자, 측, 늑, 노. 다시 한번 천천히 보시면요. 측, 붓을 세워주고요. 여기 여기서 이제 커브를 돌 준비를 합니다. 붓을 세워서 살짝 대각선 모양, 삼각형을 만들어준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려줍니다. 내릴 때는 꾹 눌렀다가 살짝씩 힘을 빼면서 이제 붓을 들어준다, 세워준다 생각하면서 내려줍니다. 네 번째 순서로 적인데요. 적은 갈고리라고 합니다. 세로획의 끝부분에서 쓰러져 있는 붓을 탄력으로 탁 일어나서 튀겨 나가는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과정을 제일 재미있어 해요. 이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적만 한번 따로 볼게요. 여기서 보니까 잘 안 보여서 위에서 보여드리면요. 붓이 넘어가고선 이제 모아지는 과정인 건데요. 천천히 보시면요. 붓이 넘어진 걸 뒤집었고요. 지금 모으면서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번 볼게요. 측 시작합니다. 여기서 절을 해주는데요. 지금 S자로 휘었죠. 그게 방향을 전환해주기 위해서 이제 붓을 S자로 바꾸는 겁니다. 여기에 꼬리 같은 부분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늑 가로획이고요. 시작하고 방향을 틀어줍니다. 붓을 세운 다음에 옆으로 찍고 뒤집어서 내려줍니다. 내릴 때는 가운데가 살짝 얇았다가 이제 왼쪽으로 틀어주는데요. 왼쪽으로 틀어줄 때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 끝나는 꼭지점 부분이 위에 부분의 가운데여야 된다라는 점이에요. 여기서 꺾은 채로 이제 뒤집어가지고 살살살살 붓끝을 모아주면서 빼줍니다. 그 다음은 책과 약을 이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책은 왼쪽으로부터 비스듬히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삐침을 뜻합니다. 얼핏 보기에는 시작이 좀 가로획이랑 굉장히 비슷한 것 같지만 속도랑 감각적인 면에서는 입봉과 출봉의 느낌이 굉장히 달라요. 그리고 략은요, 왼쪽에서 아래로 털어서 떼어내는 긴 삐침입니다. 좀 굽어져 있는 형태를 띠는 건데요. 이렇게 아무렇게나 툭 나가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통통한 맛을 살리면서 잘 그어봐야 돼요. 자, 이제 영상으로 보실게요. 자, 책입니다. 약입니다.
붓이 지나가는 길만 한번 보실게요. 측, 득, 노, 적, 책, 약. 처음부터 보시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탁과 책인데요. 탁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움필하는 짧은 삐침이에요. 책과 반대되는 모양이죠. 근데 책과 다른 점은 첫 머리 부분이 책보다는 좀 더 강조된다라는 점이 다릅니다. 마지막인 책은요. 책이 2번 나오죠. 이거 재미있는 점이에요. 책은 파임이라고도 하는데요. 오른쪽 아래로 물결 모양으로 끌어당긴다라는 점이 달라요. 갈고리랑 파임만 잘하면 글씨의 특징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이 마지막 책 있잖아요. 파임이 글씨에서 액센트가 되기도 하고 되게 어려운 점이에요. 저는 사실 이 마지막 책을 제일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한번 영상으로 보실게요. 자, 여기 두꺼워졌다 얇아지고 자, 시작했을 때 꾹 눌러줍니다. 붓을 세우면서 살짝만 뒤집어서 모으면서 들어주면서 끝납니다. 저희 한번 천천히 보실게요. 자, 눌러서 뒤집어가지고 빼줍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해서 꾹 눌러준 다음에 세우고 세워서 살짝만 뒤집어가지고 꾹 눌렀다가 붓을 모으면서 들어주는 그런 과정이에요. 통통하게 빠져야 돼요. 위에서 한번 다시 보실게요. 붓이 S자로 휘었다가 다시 쓰는 그런 과정들 꼭 지켜주셔야 되고요. 자, 꾹 눌렀다가 붓을 돌려서 뒤집어가지고 자, 모았다가 쭉쭉쭉 빼주고 마무리합니다. 붓이 가는 길로만 한번 다시 보실게요. 이때가 어려워요. 네. 자, 저희 영자팔법 하나하나 짚어봤는데 지난번에 쑥 지나갈 때보다는 또 다른 느낌이죠.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을 유지해 주시면서 써주셔야 되고요. 제가 올려드리는 이제 서체 중에서 사실 다 한 번씩 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대고선 한번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든다라고 생각하시는 서체를 계속 연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되게 존경하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승우 교수님이라고 그 교수님께 다시 한번 서체를 받아오기도 했거든요. 바로 안진경체와 구양순체로 한번 써주세요 교수님이라고 부탁을 드려서 받은 건데요. 과연 안진경과 구양순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되게 중요한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분들이어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구양순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요. 남조 시대에 이제 양인이었어요. 그리고 왕이지의 서법을 배우고 다시 북조의 운건한 필치를 흡수해서 스스로 독특한 품격을 창출한 서예가입니다. 당초 때 저수량, 우세남과 함께 3대가라고 불리고요. 중당에 이제 안진경까지 포함해서 4대가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서예 4대가 중에 2명의 글씨체입니다. 구양순이 쓴 비석 글씨로는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거는 구성, 궁예, 천명이 있고요. 구양순의 특징은요. 점과 획에 정말 많은 변화를 줬어요. 보통은 본인만의 특징이 있거든요. 근데 구양순은
네, 굉장한 변화가 많았어요. 같은 점이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갈짓자와 안이불자 쓰는 방법을 서법을 각각 다르게 썼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예술적인 과장법을 잘 사용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진경은요, 정말 남긴 서예 작품이 많아서 지금까지 한 70여 점 정도 남아 있고요. 작품 세계를 전기, 중기, 후기 세 가지의 시기로 나눌 정도입니다. 정말 많은 특징들이 있는데요. 이제 가로획이 좀 가볍고 세로획을 좀 무겁게 쓴다라는 정도만 여기서 짚고선 우선 넘어갈게요. 마지막으로 이제 왼쪽에서 찍었던 영상, 위에서 찍었던 영상 한 번씩 쭉 보시고선 이제 과제 설명해드리고선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 가지의 글자가 될 때까지 쓰는 걸 좀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좀 지겹다라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뭔가 돛 닦는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제가 요청드린 글자 수 다 채워서 한번 과제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이번 과제는 9주차와 10주차에 해당되는 분량을 읽으시고선 선택을 하셔가지고 2분 분량의 수업 시연을 해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기한 다 잘 맞추셔서 잘 내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실기 과제는요. 이번에는 좀 많습니다. 9장을 써주시는 건데요. 3장은 제가 나눠드린 이제 영자를 인쇄를 하셔가지고 A4 용지에 인쇄를 하셔서 대고 쓰시면 돼요. 뭐 안진경체, 구양순체, 마음에 드는 서체를 대고선 한번 써보시고요. 3번은 사실 형태를 신경 쓰기보다는 붓의 돌아감이라던가 뉘었다 섰다가 다시 모아지는 것을 신경 쓰면서 써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3장은 그 2가지를 다 신경 쓰면서 써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앞에 3장은 디자인을 보시는 거고요. 아, 글씨가 이렇게 생겼구나. 이 정도 각이 벌어져야 되는구나.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되고, 2번째 3장은 아, 붓을 이렇게 뉘었다가 뒤집었다가 세워서 일으키는 거구나. 이런 걸 신경 쓰시면서 하고, 마지막 3장은 2가지를 다 신경 쓰시면서 써보시면 됩니다. 제일 9장 중에서요, 제일 잘 썼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거 한 장 찍어주시고요. 또 9장이 모두 보이게 사진을 한 장을 찍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번 강의는 조금 길었죠. 영자팔법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짚어드리느라 조금 길었습니다. 그리고 일본화는 워낙 설명드릴 게 많아서 좀 길었고요. 오늘 월요일인데 힘차게 이제 한번 한 주를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과제도 잘 부탁드립니다. 2주 뒤에 다시 만날게요.